그 요령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엉뚱한 데 빠진다니까요. 회계 혼자 공부하면 큰일 나. 학원을 다니시고, 학원 다니시면 학원에서 그 복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주는 게 있어서 학원 다니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한 큐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이거 따고 또 다른 것도 따고, 그래서 이걸 기회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는 젊으신 분들한테는 많이 이것저것 하라 그러죠.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가 수석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수석을 했는데 30대 그 친구가 중반쯤 됐나. 참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 처음에는 4월 말 모의고사, 민법 모의고사를 40점 맞았어. 40점. 죽을라 그러더라고. 학원을 6개월 다녀 점수가 40점이 뭐냐고 죽을라 그랬는데 6월 말 모의고사는 그 친구가 90점이 나왔어. 민법 점수. 이게 딱 그 전까지는 완전 계속 헤매다가 5월 달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6월 말 모의고사에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 볼 때 몇 점 그럼 탁 솔직히 듭니다. 4개뿐이 안 틀렸다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 시험장 가서 수석했어. 2차 평균이 95점 얼마였다는 수석을 했는데 쓰잘데없이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쓰잘데없이. 제가 그렇게 젊은 친구들 보고 꼭 다른 일을 해보라 그러는데 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수석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수석을 목표로 공부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수석한 거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석도 나오는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건 아닌가 보죠. 뭐 가르치는 데는 못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법 프린트를 좀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해줄 말이 있어가지고 한 8장 복사해 봤으니까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2010년도 13회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시험 민법 과목 총평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사이트도 올려놓은 그 글 그대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비율로 총칙이 36문제 나오고 물권이 2문제 나오고 채권이 2문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물권 채권은 포기합니다. 학원 강의도 안 하고요. 공부도 안 해요. 올해 이 물권 채권의 정답이 5번이 2개고 3번이 하나 4번이 하나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장 가서 물권 채권은요 고민하지 말고 3, 4, 5번 땡기는데 한 번으로 그어 그냥 쭉 그어. 그러면 기본이 몇 개 맞아요? 1개. 운 좋으면 2개 맞아. 재수 없으면요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민법책 750페이지에서요 물권 채권 빼면요 450페이지뿐이 안 돼요. 확 줄어들어. 근데 450페이지에서 문제 빼잖아요. 그럼 250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250페이지를 갖고 2달 동안 징징징 한 번 하는데도 그렇게 더럽게 진도 안 나갑니다. 진도 더럽게 안 나. 이게 민법 양이 그렇게 많은 과목은 아닙니다. 총칙 36문제를 보면 심화 문제는 3문제, 어려운 문제는 3문제뿐이 없어요. 기본 문제가 18개, 기초가 15개. 작년 시험, 2009년 시험하고 비슷했습니다. 조문 이론 판례가 골고루 출시됐고 사례도 다 수업 시간에 한 10번 정도는 다 풀고 간 거야. 사례 문제라고 해서 시험 전 처음 본 건 하나도 없었고 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겁니다. 낯선 짐은 없었습니다. 문제를 시험 전에 가기 전까지 1000문제 이상을 풀고 가요. 36문제를 마치기 위해서 1000문제를 풀고 갑니다. 안 나오면 이상해. 거기서 안 나오면. 출제 영역별로 보면 작년 대비 무효와 취소에서 한 문제가 덜 출제됐고 소멸시효에서는 2문제, 소멸시효가 재작년에 2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올해 4문제 나왔어. 기간에는 작년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안 냈더라고요. 크게 보면 출제 비중도 비슷합니다. 내년도 비슷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박스를 쳐놨죠? 이게 민법 총칙 36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총설 권리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이걸 보통 한 번 반 정도 강의하죠. 자연이라서 6문제, 자연이라 다 나오죠. 2번 정도 강의하고 법인서 4문제, 이것도 한 2번 정도 강의하고 물건서 1문제. 물건은 보통 2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또 1문제 나왔어. 올해 제가 2문제 나올 거라 그랬는데 또 여전히 1문제. 법률행위 파트 10문제 나오죠. 강의도 많이 합니다. 한 4번 정도 강의하고 그렇죠. 대리에서 5문제. 대리가 좀 어려워요. 우리 시험에서는 대리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러분들이. 대리 5문제. 무효 취소에서 2문제. 원래 무효 취소는 3문제 나와야 되는데 2문제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기한도 1문제. 조건 기한도 2문제 나올 것 같은데 계속 1문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하나 올해도 하나 이런 식으로. 기간이 안 나왔고
소멸시효가 네 문제 나오는데 이 소멸시효가 여러분들이 다 틀리는 문제야. 이 민법 보세요. 우리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40문제에서 전체 40문제에서 민법 총칙이 몇 문제 나온다고요? 36개. 그 다음에 물권이 2문제 포기, 채권이 2문제 포기. 처음에 할 때 선생님 이거 포기하지 말고 강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시간 날 때 강의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들어. 안 듣고 막 딴청하고 막 거부감을 온몸으로 표현하세요. 하지 말자는 거야. 왜? 이것도 몰라 죽겠는데 왜 이거 하냐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 저는 이거 하면 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거 가르쳐도 더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뒷부분을 보지 말라고 필요 없으면 자르실 분들은 뒷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책을 잘라가지고 버려버린 거야. 내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강의해드리려고 그 책 좀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버려버렸는데? 그분 합격하셨는데 진짜 버려도 돼. 버려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 이 36문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맞아야 75점입니까? 우리 목표는요, 36개에서 몇 개 맞는 거다? 30개 맞는 거야. 30개. 30개가 몇 점이죠? 75점이야. 24개면 합격하거든요? 평균 60이니까. 우리는 30개를 맞아서 6개를 어디다 더해줘야 돼? 회계에다 더해줘야 돼. 회계에다가. 그럼 30개를 맞으려고 그러면요, 일단 이건 운이 좋으면 한 문제 맞고 안 맞는 게 내비두고, 30개 맞으려면은, 맞아야 할 문제는 다 맞고, 소멸시효 4문제 중에서 2개는 맞아야 돼. 소멸시효를 다 틀려, 사람들. 소멸시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실제 강의도 해요. 2번 정도 해요, 2번 정도. 징그럽게 자세하게 합니다. 10회 이후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각 단원별로 출제 패턴이 대체로 일정합니다. 단순히 이론을 묻는 파트가 있고 꼭 사례로 출제되는 부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는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출제 경향 분석하는 건 다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분석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래서 12회 시험하고요. 13회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 패턴이 되는지 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17문제를 뽑아서 한번 봐볼게요. 모르셔도 들으셔도 돼. 해설도 다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보셔도 되니까 일단 봐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일단 민법 1번 문제는 뭐냐면 12회 시험 문제인데 미성년자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대. 그래서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민법 15조, 16조, 17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죄라 그래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자기 물건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동의 없이 팔아먹었으면 뭐 할 수 있죠? 우리 상식으로 이거 뭐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이걸 뭐 할 수 있죠? 나중에 자기 팔아먹은 걸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 미안합니다. 제가 아버지 동의 없이 팔아먹었거든요. 그렇게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럼 상대방한테는요, 일정한 권리를 줘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워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민법을 요즘에 어려워진 게 뭐냐. 자꾸 케이스가 나오면은 어르신들은 막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얘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갑이 있고, 얘가 매도인이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얘한테 팔았죠? 얘가 매수인이고. 샀죠? 얘가 매도인이고. 그럼 여러분 물건 같은 거 사고 팔 때는요. 갑과 병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고 판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확인하죠? 그 생 기본이 왜 확인합니까? 혹시 얘가 미성년자일지 모를까봐. 근데 얘가 주민등록증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안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정 대리인이 이 친권자가 을이라 그랬죠? 이 친권자 동의서를 들고 와야 되는데 친권자의 동의가 없이 어떻게 했다고? 갑이 자기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돈도 받아갔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갑이 와서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난번에 팔았던 이 집 내가 팔 때 몇 살이었다? 19살 미성년자였으니까 이거 계약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래. 그럼 얘는 굉장히 벙찔 거 아닙니까? 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솔직히. 얘는 돈 다 주고 산 건데 얘는 잘못한 건 딱 하나야. 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 못했던 거. 그럼 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요.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채철거사 그러는데 채는 뭐냐면 채구권이고 철은 철회권이고 거는 거절이고
사는 사수를 쓰면은 취소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같이 설명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갑이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지난번에 팔았던 물건은 내가 미성년자인데 친권자 동의 없이 팔았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취소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서로 주고받아갔으면 다 서로 돌려주고 끝내자는 소리거든. 얘는 짜증이 확 나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취소하겠다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 그때는 얘가 뭘로 물어볼 수 있어? 여러분이 병이라 그러면 갑이 취소할 것 때문에 불안에 떨겠죠. 아, 저 자식이 취소하면 이거 땅 다시 돌려줘야 돼. 집 돌려줘야 돼. 법을 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갑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너 이거 지난번에 팔았던 거 너 미성년자라며. 그러면 너 이거 취소할래 말래나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볼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채권이라 그래. 그 물어보는 권리를. 이게 누구한테 뭘 주고 했다고? 병한테 뭘 주고 했다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줘. 하나 더 물어볼게. 우리 민법에서는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라 그러고 어떤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선이라 그래요. 이 용어 정리를 나중에 합니다. 한자로는 착한 뜻이야. 나쁜 뜻인데 착하다는 말이 마음이 곱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봐보세요. 이 병이 얘가 병 입장에서는 갑이 미성년자라는 경우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알면서도 사는 경우 있겠죠. 알면서도. 왜냐면 워낙 이 집값을 싸게 판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사는 경우도 있고. 왜? 이 자식 취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선이 몰랐던 사람은 당연히 갑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취소할래 말래라고. 이해되죠? 취소권자는 얘도 되고 얘도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얘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병은 이 갑이 미성년자를 알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병도 갑이나 을한테 이거 취소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매수인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사고 팔았을 때, 샀을 때 상대방이 미성